세워. 당장 세우라고. 저 목소리, 저 여자. 분명히 죽었다며 당신들이 내 눈으로 확인하게 했잖아. 강산 물류의 강철우 회장은 자신의 가슴팍을 쥐어뜯으며 라디오 스피커를 향해 달려들 듯 상체를 숙였습니다. 인수합병 계약서가 바닥에 내팽개쳐졌고 수행비서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지지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가슴을 후벼 파는 억센 경상도 사투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보리새우처럼 작아도 내 딸은 고래처럼 크게 키울란다. 그 한 문장이 강철우의 30년을 난도질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오직 두 사람, 자신과 수님이만이 나누었던 피의 맹세였습니다. 30년 전 부모가 내민 하얀 사망진단서와 차가운 위패 앞에서 그가 흘렸던 피눈물이 역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었어. 수님이가 살아있었어. 죽었다고 거짓말을 해?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내 여자를 죽여. 그는 차 유리창을 맨손으로 두드리며 절규했습니다. 환갑을 넘긴 평생 쌓아올린 모든 명예와 부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청량시장의 공기는 얼어붙은 칼날처럼 폐부를 찔러왔습니다. 이수님은 오늘도 어김없이 그 서슬 퍼런 공기를 뚫고 좌판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장화가 젖은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쩍쩍 소리가 났습니다. 무릎 관절은 낡은 기계 부품처럼 비명을 질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사람의 살결이라기보다는 잘 말려진 북어 껍질처럼 딱딱하고 거칠었습니다. 수만 마리의 고등어와 갈치를 다듬으며 베어든 갯내는 이제 살결 깊숙이 박혀 문신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무스름한 핏자국과 은빛 비늘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수님은 커다란 고무대야에 가득 담긴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챙그랑하고 깨지는 얼음 파편들이 그녀의 거친 뺨에 튀어 차가운 낙인을 남겼습니다. 오늘 고등어 때깔이 참 좋네. 우리 지혜, 오늘 저녁엔 이거 한 마리 구워줘야겠다. 수님은 혼잣말을 하며 시장 바닥에 고여있는 시커먼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 위로 오래전 자신이 비치는 것 같았습니다. 통영 항구에서 상경할 때만 해도 그녀의 손은 희고 고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 철우가 잡아주던 그 손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손은 죽은 생선의 차가운 살점과 구별되지 않을 만큼 무뎌졌습니다. 그녀가 허리춤에 찬 돈가방은 낡고 해져서 실밥이 터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10,000원짜리 몇 장과 1,000원짜리 뭉치가 땀과 소금기에 절어들어 있었습니다. 수님에게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딸 지혜를 대학에 보내고 남들 부럽지 않게 옷을 입히고 생선 냄새 나는 엄마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고 싶었던 한 서린 시간의 결정체였습니다. 철우 씨, 당신도 이 냄새를 맡으면 나를 알아볼까? 아니지.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겠지. 수님은 고개를 흔들며 상념을 털어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억척스럽게 칼을 들고 생선의 배를 갈랐습니다. 붉은 핏물이 얼음 위로 번져나갔습니다. 강남의 한 IT 기업 사무실. 지혜는 세련된 오피스룩을 입고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 위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배회했습니다. 일주일 전
지혜는 밤을 새워 라디오 사연을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환갑을 맞아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축하한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어머니의 인생에 박힌 그 깊은 흉터를 세상이 조금이라도 알아주길 바랐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을 때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지혜는 동료들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이어폰을 귀에 꽂았습니다. 오후 2시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인 오후의 음악 편지가 시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의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며칠 전 작가에게서 오늘 사연이 방송될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지만 막상 시간이 다가오니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아주 특별합니다. 청량시장에서 순이민의 생선 좌판을 운영하시는 어머니께 드리는 30살 딸의 편지입니다. DJ의 목소리가 사무실의 정적을 깨고 지혜의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는 두 눈을 꼭 감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인생은 보리새우처럼 작고 보잘것없어서 파도 한 번에 휩쓸려갈 운명이지만 내 딸만큼은 고래처럼 넓은 바다를 헤엄치며 크게 살아야 한다고요. 엄마의 손에는 늘 소금기가 가실 날이 없었고 옷소매에는 고등어 비늘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지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릴 적 엄마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창피해 친구들 앞에서 엄마를 모르는 사람 취급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엄마는 상처받은 내색도 없이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딸의 뒷모습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보물 1호는 이제는 노랗게 변해버린 낡은 손수건 한 장입니다. 철우라는 이름이 수줍게 수놓아진 그 손수건을 엄마는 매일 밤 다림질하며 울었습니다. 저는 그 남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엄마의 인생을 통째로 앗아간 그 사람을 엄마는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마, 이제는 보리새우처럼 숨지 마. 청량시장 순이민의 딸, 내가 엄마의 자부심이 될게. 사랑해, 아주 많이. 사연이 끝나고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던 옛 노래가 흘러나오자 지혜는 책상에 엎드려 조용히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주변 동료들은 그녀의 눈물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커다란 고래 한 마리가 통영 앞바다를 향해 힘차게 자맥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 사연이 오래 멈춰있던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를 돌리게 될 줄은. 강철우 회장의 차 안은 비명과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라디오 스피커를 부술듯이 움켜잡았습니다. 청량시장, 순이민의 지혜, 내 딸 이름이 지혜라고. 그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파편처럼 쏟아졌습니다. 가난한 젊은 직장인이었던 시절, 그는 통영의 처녀 순임과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강산 물류의 후계자였던 그에게 가난한 여자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강요에 못 이겨 집을 나오던 날, 그는 대형 트럭과 충돌하는 참혹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 달간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그에게 부모는 잔인한 연극을 보여주었습니다. 순임이 돈을 받고 떠났다는 거짓 증언, 그리고 그녀가 도망치다 사고로 죽었다는 가짜 신문 기사와 사망 진단서. 아버지는 심지어 텅 빈 유골함과 이름 없는 위패까지 준비해 아들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묘지 앞에 서서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강철우는 심장이 죽어버린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오직 일에만 매달려 지금의 거대 기업을 일구었지만 그의 내면은 늘 통영의 바다를 그리워했습니다. 의장님, 진정하십시오. 지금 혈압이 위험 수치입니다. 진정하게 생겼어? 내 마누라가, 내 딸이 저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버텼다는데
나를 죽었다고 믿고 그 고생을 하며 살아 있었다는데. 강철우는 수행 비서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서 무섭게 번뜩였습니다. 당장 차 돌려. 청량시장으로 간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믿어. 운전기사는 급브레이크를 밟으며 유턴을 시도했습니다. 뒤따르던 경호 차량들도 비명을 지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강철우는 가슴 안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사연 속에 그녀가 가진 것과 한 쌍인 자신의 이름이 수놓아진 손수건이었습니다. 사람만 있어줘. 제발 사람만 있어줘, 순임아. 내가 다 갚을게. 내 남은 목숨을 다 바쳐서라도 당신 발밑에 이 세상을 다 깔아줄게. 검은 세단은 꽉 막힌 도로를 거칠게 파고들며 청량시장을 향해 질주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오래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강철우의 절규와 함께 박살나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15분. 청량시장의 나른한 오후 공기가 비명소리와 함께 찢겨나갔습니다. 좁고 질척이는 시장 골목을 파고든 세 대의 검은색 세단은 그 자체로 거대한 포식자 같았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차체 위로 시장의 남루한 천막들과 붉은 고무대야들이 일그러진 채 반사되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들이 쏟아져 나오자 생선을 다듬던 상인들도 장바구니를 든 노인들도 숨을 죽였습니다. 그 이질적인 풍경의 중심에서 강철우 회장이 내렸습니다. 그의 구두가 시장 바닥의 축축한 오수에 닿는 순간 그는 짧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발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이 차갑고 비릿한 감각. 오래전 그가 버려졌던 혹은 버렸다고 믿었던 그 비참한 시간의 냄새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강철우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눈은 미친 듯이 좌판의 이름표들을 훑쳤습니다. 영광굴비, 목포수산, 그리고 마침내 발견한 순임이네. 낡은 판자에 비뚤비뚤하게 적힌 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강철우의 심장은 박동을 멈추는 듯 했습니다. 그곳엔 빛바랜 자주색 조끼를 입은 여인이 등을 돌린 채 얼음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은 긴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잡으려 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려 차마 닿지 못했습니다. 만약 저 여인이 자신이 찾는 순임이가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라디오가 만들어낸 잔인한 환상이라면 어쩌나 하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그때 주변 상인 하나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순임이네, 당신 사채 썼어? 이 사람들 뭐야? 아주 무섭게 생겼네. 그 소란의 좌판 뒤에서 생선 상자를 옮기던 지혜가 달려나왔습니다. 지혜는 검은 정장의 무리와 그 중심에 선 위압적인 노신사를 보고 본능적으로 엄마 순임을 자신의 등 뒤로 숨겼습니다. 지혜의 눈에는 지독한 경계심과 두려움, 그리고 엄마를 지키겠다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가슴 앞에서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바닥에는 조금 전까지 만졌던 고등어의 차가운 점액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당신들 누군데 우리 엄마한테 이래요? 돈 때문이라면 우리 정말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잖아요. 당장 안 나가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시장통에 찢어지듯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강철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망울이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그녀는 온몸으로 가시를 세웠습니다. 강철우는 지혜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막히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통영 바닷가에서 자신을 보며 수줍게 웃던 순임의 얼굴이, 그리고
자신의 젊은 시절 윤곽이 이 여자의 얼굴에 교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강철우의 입술이 미세하게 달싹였습니다. 그는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에 뜨거운 납덩이가 걸린 듯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행비서가 다가와 강철우를 부축하려 했지만 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는 지혜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지혜는 뒷걸음질 치려 했지만 뒤에는 엄마의 낡은 좌판이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 이름이 지혜니? 강지혜라고 하니? 강철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회장의 목소리가 아니라 긴 세월을 헤매다 겨우 길을 찾은 노인의 간절한 울림이었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이름을 아는 이 노인을 보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요?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내 이름까지 알아낸 거야. 대체 정체가 뭐야? 지혜는 뒤를 돌아 엄마 수님을 보았습니다. 수님은 얼음 송곳을 손에 쥔 채 망연자실하게 강철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님의 눈은 이미 초점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는 눈앞에 이 남자가 오래전 죽었다고 믿었던 그 사람인지 아니면 죽음을 앞두고 보는 지독한 환영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는 엄마의 떨리는 어깨를 느끼며 더 강하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사정을 알기나 해? 아빠도 없이 나 키우느라 평생 이 안에 산 사람이야. 당장 꺼지라고. 지혜가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소리치는 순간 묶여있던 그녀의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왼쪽 귀 뒤가 드러났습니다. 강철우의 시선이 지혜의 왼쪽 귀 뒤에 고정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좁쌀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붉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강산 물류 가문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유전적 특징이었습니다. 강철우 자신에게도 그리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모양의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붉은 점을 확인한 순간 강철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시장 바닥의 차가운 물줄기 위로 주저앉았습니다. 거물 회장이 생선 냄새 진동하는 시장통에서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맞구나. 내 딸이 맞았어. 내가 정말 지혜였구나. 내 핏줄이 살아있었어. 지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러 온 줄 알았던 노인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하는 모습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왼쪽 귀 뒤를 만졌습니다. 엄마가 늘 내 아빠가 준 유일한 선물이라며 쓰다듬어 주던 그 점. 엄마는 아빠가 젊은 나이에 사고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원비가 없어서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길래 우리 아빠만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내 이름을 불러. 지혜의 외침에 강철우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그는 흙탕물이 묻은 손으로 지혜의 옷자락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니야, 지혜야. 나는 죽지 않았어. 내 엄마에게 내가 죽었다고 말한 놈들이 누구냐? 나는 오랫동안 너희가 죽은 줄만 알았단 말이다. 내 부모라는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너희를 지옥으로 밀어넣었어. 이때 뒤에서 들려온 것은 차가운 금소금이었습니다. 수님이 쥐고 있던 얼음 송곳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수님은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강철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폭포수 같은 눈물이 쏟아져 내려 앞치마를 적셨습니다. 철우 씨, 정말 철우 씨입니까? 귀신 아이고 정말 살아 돌아온 깁니까? 수님의 억센 사투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강철우의 백발을 만졌습니다. 오래전
칠흑처럼 검고 부드러웠던 그 머리카락은 어느덧 눈처럼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끝에 느껴지는 이 온기, 이 살결의 감촉은 꿈에서도 잊지 못한 그 남자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강철우는 수님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생선 비늘이 박히고 소금기에 절어 딱딱해진 그 손이 그에게는 세상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게 느껴졌습니다.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이 수님의 갈라진 손등 위로 떨어져 번졌습니다. 수님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늦었지. 당신을 이런 곳에 두고 우리 지혜를 이렇게 키우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내 부모가 저지른 죄를 내가 어떻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두 노인은 시장 한복판, 비린내 진동하는 좌판 앞에서 서로를 붙잡고 통곡했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30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허무는 절규였습니다. 지혜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증오하고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대한민국 물류제국의 정점에 서 있는 거물 회장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엄마가 30년 동안 이 생선 대가리 치면서 고생한 건 다 어떻게 되는 건데요? 아빠가 죽은 줄 알고 매일 밤 그 낡아빠진 손수건 붙잡고 가슴 쥐어뜯은 우리 엄마 세월은 누가 보장해 주냐고요. 지혜의 원망 섞인 외침에 강철우는 대답 대신 지혜의 손을 잡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비린내 나는 공기 속으로 30년의 세월이 응축된 눈물이 소리 없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강철우 회장은 여전히 시장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였습니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그의 정장 바짓단이 생선 핏물과 옷으로 젖어 들어갔지만 그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30년 전 그 지옥 같았던 사흘의 진실을 캐묻고 있었습니다. 수님아, 내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소? 대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이 나를 죽었다고 믿고 이 고생을 했단 말이오. 내 입으로 직접 들어야겠소. 말해주구려. 강철우의 목소리는 형벌을 기다리는 죄인처럼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수님은 허공을 응시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흐릿한 눈동자 속에는 30년 전 구로공단의 좁고 어두운 골목길과 병원 복도의 서늘한 형광등빛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우 씨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병원비랍고 두툼한 돈 봉투를 내미시며 철우 씨는 이미 숨이 넘어갔다고 영안실로 옮겼다고 하시대에 내 같은 거렁뱅이 년이 옆에 있어봐야 귀신만 붙는다고 뱃속에 아도 지우고 멀리 떠나랐고 그분들 눈빛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정말 당신이 죽은 줄만 알았지에. 아니 죽었다 하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만 쳤지에. 수님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거렸습니다. 강철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저지른 잔인한 연극. 아들에게는 여자가 배신하고 떠났다고 속이고 여자에게는 아들이 죽었다고 속여 천륜을 끊어놓은 그 서늘한 욕망 앞에 강철우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심지어 가짜 사망진단서와 텅 빈 유골함까지 준비해 아들을 기만했던 것입니다. 그 돈을 정말 받았단 말이오? 내 부모가 던져준 그 비참한 돈을 말이오? 아이에. 그 돈 봉투 철우 씨 영전에 바친다. 하고 병원 앞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내는 철우 씨 사랑했지. 돈 사랑한 거 아닙니다. 그라고
우리 지혜를 어에 지웁니까? 당신이 남긴 유일한 씨앗인데 내 인생이 다 타버려도 이 아 하나는 고래처럼 키우겠다고 당신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지에. 비린내 속에서 손가락이 뭉개지도록 말이입니다. 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강철우의 가슴에 날카로운 화살이 되어 박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유함이 지독하게 부끄러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최고급 요리를 먹고 비단 위에서 잠을 자는 동안 수님은 시장통의 비린내를 온몸에 바르며 홀로 딸을 키워냈습니다. 그녀의 굽은 등과 옹이진 손가락은 그가 누려온 모든 사치가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비로소 모든 조각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왜 엄마가 매일 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슬픈 노래를 들으며 그 낡은 손수건을 만졌는지, 왜 자신의 이름이 지혜여야만 했는지, 그것은 엄마에게 유일하게 허락된 복수이자 지독한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강철우는 지혜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는 말조차 할 염치가 없구나. 내 엄마가 너를 지키기 위해 바친 30년을 내가 어떻게 보상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아비가 너무 멍청해서 너희를 지옥 속에 버려뒀구나. 지혜는 눈물을 훔치며 강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은 아빠라는 단어가 입술 끝에서만 맴돌 뿐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신사의 진동하는 어깨와 거칠게 내뱉는 숨소리 속에서 30년을 기다려온 진심 어린 사죄의 무게를 말입니다. 이때 구경하던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특히 평소 수님의 좌판 근처에서 생선 냄새가 역겹다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던 건너편 정육점 주인과 옷가게 여사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도 강 회장의 경호원들에게 삿대질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이들이었습니다. 강철우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옷에 묻은 흙탕물을 털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더러워진 정장이 훈장이라도 되는 양당당하게 상인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가운 얼음처럼 빛나는 강산 물류회장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비서, 이 시장 부지가 누구 소유인지 확인했나? 예, 회장님. 현재 이 구역 전체 소유권은 한 부동산 투자법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우는 정육점 주인과 옷가게 여사장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비겁한 눈동자가 공포로 일렁였습니다. 지금 당장 그 법인 대표에게 연락해. 이 시장 부지와 건물을 통째로 매입한다. 가격은 그들이 부르는 대로 일시불로 지급해라. 단 조건이 있다. 오늘 내로 계약금 20%를 송금하고 일주일 안에 모든 등기 이전 절차를 완료한다. 그리고 이 건물의 명의는 이수님 그리고 내 딸 강지혜의 공동 명의로 등록해. 시장통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백억 원을 호가하는 시장 건물을 그 자리에서 매입하겠다는 선언에 상인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던 이들의 무릎이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수님에게 자리를 비우라고 협박하던 정육점 주인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수님씨, 아니 수님 여사님, 우리가 몰라보고. 그게 아니라 친해서 장난 좀 친 거 알지에? 우리 사이에 왜 이러십니까?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오려던 정육점 주인을 경호원들이 차갑게 가로막았습니다. 강철우는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님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수님아, 이제는 누구도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겠소. 이 시장 건물의 주인으로서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구려. 저들이 당신에게 준 상처만큼
당신이 받은 서러운 만큼 다 돌려주어도 좋소? 하지만 수님은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앞치마에 묻은 생선 비늘을 털어내며 인자하면서도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철우 씨, 내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30년을 여기서 비린내 맡으며 살았는데 이제 와서 주인 행세해봐야 뭐가 좋겠습니까? 내한테는 당신이 살아서 내 앞에 서 있는 거, 우리 지혜가 아버지 얼굴 한번 본 거, 그거면 충분합니다. 저 사람들 미워해봐야 내 마음만 더 썩지에. 수님의 담담한 거절에 강철우는 다시 한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세월의 고통을 건물의 소유권 따위로 씻어내려 했던 자신의 방식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수님은 여전히 그 옛날 통영에 순수했던 보리새우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철우는 지혜를 보며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수님아, 그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지혜를 위해서라도 내 뜻을 받아주구려. 지혜는 내 유일한 후계자여. 이 시장 건물을 지혜의 이름으로 하고 지혜가 우리 강산 물류의 정식 경영자로 입적되는 것을 허락해 주겠소? 지혜가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사무실이 아니라 세상을 내려다보는 자리에서 고래처럼 헤엄치게 해주고 싶소? 지혜는 깜짝 놀라 강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철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것은 보상이 아니라 뺏겼던 30년을 되돌려주려는 아비의 처절한 의지였습니다. 수님은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내 생각은 어떻노?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 큰 바다로 나가고 싶다면 엄마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찬성입니다. 지혜는 어머니의 거친 손바닥과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불을 탐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30년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보다 소중했음을 증명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한 달 뒤 청량시장의 수님인의 좌판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는 작은 쉼터가 생겼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언제든 쉬어갈 수 있고 힘든 사연을 가진 이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을 수 있는 보리새우 쉼터가 들어선 것입니다. 강산 물류본사 건물 최고층. 지혜는 이제 생선 비린내가 아닌 은은한 향수 냄새가 배어나는 정장을 입고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어머니가 30년간 간직했던 그 낡은 손수건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동력이자 긍지였습니다. 전무님, 회장님께서 출발 준비가 되셨다고 합니다. 비서의 말에 지혜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세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목적지는 그들의 시작이었던, 그리고 아픔이었던 경남 통영의 푸른 바다였습니다. 통영 앞바다가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강철우는 수님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수님은 더 이상 자주색 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선물한 고운 실크 스카프가 통영의 갯바람에 나풀거렸습니다. 수님아, 저기 봐라. 고래다. 강철우가 가리킨 수평선 너머로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물줄기를 뿜으며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것은 환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눈에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작디작은 보리새우들이 지켜낸 그 고귀한 사랑이 마침내 거대한 고래가 되어 드넓은 바다를 향해 힘차게 자맥질하는 모습이 말입니다. 아빠, 엄마, 얼른 오세요. 배 들어온대요. 멀리서 지혜가 손을 흔들며 외쳤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그녀의 입술을 타고
통영의 바다 위로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강철우와 수님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0년의 눈물은 이제 바다의 소금기가 되어 증발하고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영원히 지지 않을 햇살이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길게 늘어져 바다를 향해 뻗어나갔습니다. 비린내 나던 시장통의 삶은 이제 전설이 되었고 그들의 앞에는 오직 고래가 헤엄치는 광활하고 푸른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철우는 수님의 손을 더욱 꽉 쥐었습니다. 다시는 놓지 않겠다는 듯 30년 전 그 부둣가에서의 약속을 이제야 완성하겠다는 듯 말입니다.